세계 1차 대전의 배경을 보면 이제 이런 거 제목으로 볼 때 꼭 제목 좀 읽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빈칸 만들 때 이렇게 하잖아. 배경 보고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독일이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프로이센 나라가 있었어. 근데 그 독일은 여러 개 나라로 쪼개져 있었다, 그치? 아니, 아직은 독일이 아니야. 그래 독일이 통일을 하게 돼,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그러면서 러시아와 프랑스가 옆에 임적한 국가인데 러시아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프랑스하고는 어느 정도 좀 적대 관계였고, 그 다음 독일은 이때는 지금 제국주의로서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먼저 식민지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으로. 이게 뒤늦게 출발한 독일이 통일했기 때문에 뒤늦게 출발했겠지. 뒤늦게 출발한 독일이 얘네들이 이렇게 또 삼국 협상을 통해서 얘네들이 삼국 협상이야. 여기 보면은 삼국 협상 0% 얘네들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러면 독일은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된 거야. 그래서 얘는 동맹, 얘는 협상. 헷갈려 지금. 민주공 이런 것도 잘 나오면 헷갈리겠지. 얘네들은 뭐야? 협상. 얘는 동맹. 그럼 헷갈리니까 독일이니까 동맹. 알았지? 도고이. 독오이. 도고이. 0%. 이걸 뭐라고 했지? 아까? 협상. 얘는 동맹. 자,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하면서 독일은 러시아와 이렇게 또 이렇게 형제 관계를 맺어. 그 삼제 관계. 하나, 둘, 셋. 형제 관계. 이런 관계를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를 대립을 하고 있었던 거야. 유럽은. 자, 이런 때에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 그게 민족 이름이야. 우리 슬라브족은 확장해 나가는 거야. 범하는 것은 여기서 호랑이 범이 아니라 확장해 나간다는 거야. 그 민족이. 그 다음에 게르만주의. 자, 게르만주의 민족이 또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었어. 민족끼리. 그러면 여기에 러시아 쪽은 슬라브족 민족. 알겠지? 러시아는 슬라브족 민족. 이쪽은 독일이 게르만족이야. 이런 쪽이 게르만족 민족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 이제 유럽의 화약고 발칸 반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반도가 뭔 말이야? 반만 섬이야. 반만 섬. 우리도 한반도라 그러지? 그럼 여기가 발칸 반도야. 이 밑에쯤이 여기가 여기쯤 되겠다. 예? 여기쯤 돼. 그래서 여기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런 데가 지금 슬라브족 민족인데 러시아가 슬라브족 민족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같은 민족이니까. 근데 여기 오스트리아가 여기를 진출하고 싶어. 지금 이때가 제국주의 시대야. 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진출을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슬라브족 민족과 여기에 게르만족 민족이 충돌하는 과정이 생겨. 그래서 이 세르비아에 오스트리아가 이게 어떻게 구실을 삼아서 어떻게든지 여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까지 지금 방금 다 했던 거 삼국동맹, 삼국협상, 도고이 0%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지금 슬라브 쪽 민족과 게르만 민족이 발칸 반도에서 여기 발칸 반도 유럽의 화약고. 왜 유럽의 화약고라고 했을까?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화약고라고 했어. 응? 그래서 이쪽에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다. 두 개 민족이. 그러면 사라예보 사건. 전쟁의 서막을 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부인 조비는 군사훈련에 참관하기 위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합니다. 이때 사라예보 한복판에서 한 청년이 나타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칸반도 안에 있는 나라 중 하나, 세르비아에는 검은손이라는 비밀 결사 단체가 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는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에 병합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강력한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이 검은손 단체로서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이 청년은 이 단체의 멤버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오스트리아 병합을 막고 같은 민족들의 독립 의지를 불태우고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전부터 영토 확장을 노리고 있던 오스트리아는 마침 이 사건을 구실로 세르비아의 전쟁 영토 확장을 노리고 있던 오스트리아는 마침 이 사건을 구실로 세르비아에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를 보호하던 러시아 제국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힘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동맹국인 독일 제국의 지지도 얻어야 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결국 독일 제국의 황제 비렐름 2세가 오스트리아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약속합니다. 이에 오스트리아는 기다린 듯 행동을 개시하였으며 러시아는 역시 같은 슬라브 민족인 세르비아를 도와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고 7월 30일 러시아는 세르비아 보호를 선언하며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같은 날 러시아의 총동원령에 위기감을 느낀 독일은 뱃놀이 떠났던 황제 비렐름 2세가 급히 복귀하여 똑같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러시아에 선전포고합니다. 이때 독일은 러시아와 동맹인 프랑스도 어차피 참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이틀 뒤에 프랑스에도 선전포고하며 슐리펜 계획을 발동합니다. 슐리펜 계획이란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게 되자 그 사이에 낀 독일은 양방향에서 동시에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애초에 서부전선으로 빠르게 병력을 치고 나가 7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이후 모든 병력을 철도에 태워 동부전선으로 이동시켜 러시아와 싸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 공격을 위해 그 사이에 껴있는 벨기에를 침략해야 한다는 점과 병력들을 철도로 수송시킬 세부적인 시간표까지 짜놨기 때문에 슐리펜 계획이 한번 발동되면 멈추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일 황제 비렐름 2세는 슐리펜 계획 발동 직후 그 계획을 중지하려 했으나 이미 병력들이 국경을 넘어버렸기에 계획 중지가 불가능했고 결국 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8월 4일 독일군은 슐리펜 계획에 따라 중립국 벨기에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의 강대국 영국은 예전부터 벨기에의 국제적인 중립을 보증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느닷없는 발칸의 분쟁이 전 유럽을 휩쓰는 대규모의 전쟁으로 커지려고 하자 영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독일이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략했기 때문에 영국은 벨기에를 도와 독일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죠. 아시아에서 조용히 있던 일본도 싸울 만한 이유는 크게 없었지만 영일 동맹을 맺고 있었고 영국의 지원 요구 때문에 8월 28일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반면 영국에서 전함 두 척을 사기당한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으로 참전하고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던 이탈리아는 동맹을 깨고 중립을 선언해버립니다. 훗날 이탈리아는 전쟁 상황에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영프러 연합군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이 연합군에 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청년 한 명이 저지른 사건은 전 세계가 휩싸인 끔찍한 대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벨기에를 거침없이 치고 나간 독일군은 프랑스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하지만 프랑스 마른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영프 연합군에게 저지당하게 되어 독일군은 프랑스 파리를 약 50km 남겨두고 그 진격을 멈추어 방어태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7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한다는 독일의 슐리펜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독일이 우려했던 양면 전쟁 형성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서부 전선과는 반대로 동부 전선의 독일군은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합니다. 1916년 2월 방어태세로 고착화된 서부 전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독일군은 프랑스 베르댕 요새에 대규모 공세를 가합니다. 수개월 동안 계속된 이 베르댕 전투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 양측 합쳐 100만 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자신의 편인 프랑스군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솜이라는 강 주변에서 독일군을 향해 대규모 공세를 가합니다. 4개월 동안 치열하게 진행된 솜 전투의 결과 영프 연합군은 독일군을 밀고 12km를 전진하였지만 이 12km를 전진하는 동안 발생한 영프 연합군의 사상자는 약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독일군 역시 솜 전투로 인해 약 5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신무기 기관총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한 현장 지휘관들이 과거의 전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사들을 기관총 진지에 돌격시켰기 때문이죠. 또한 참호를 뚫기 위해 농기계 트랙터를 군용으로 개조한 탱크, 화학무기와 전투기, 폭격기와 같은 신무기들이 등장은 앞으로 전쟁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예고였습니다.
1916년 6월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의 브루실로프라는 장군 주도하에 오스트리아군의 대규모 공격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오스트리아군은 괴멸에 가까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 무너지기 일본 직전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동맹국인 독일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티는 데 성공하죠. 1917년 잠자코 있던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자, 세계 1차는 전개를 보면 사라예보 사건, 아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오스트리아 지금 황태자 부부를 저격하는 그 사진을 봤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서 이 사라예보는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두 명의 황태자 부부를 죽여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게 되는 거야.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야. 여기서 자, 어떻게 엄청난 결과가 낳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자, 범게르만주의하고 범슬라브주의. 자, 범슬라브주의는 아까 이 사라예보 청년이야. 범슬라브주의.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는 게르만주의고. 자, 여기를 병합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저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이 나라에 어떻게 한 거야? 선전포고를 하겠지. 전쟁하자. 이러면서 러시아는 같은 민족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 세르비아를 지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군대 총동원령을 내리게 되고,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얘하고 친구 사이로 이렇게 형제 사이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 황제가 비스마르크를 몰아내고 황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 계획을 다 취소시켜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여기 발칸반도를 지원하게 됐고, 러시아의 친구 삼국 협상을 맺고 있던 나라 프랑스가 참전을 하게 되고, 또 영국도 독일이 여기 벨기에라는 나라를 침범하니까 영국도 참전하게 되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져.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가 전쟁 상황이야. 이러면서 연합국에 지금 누구 나라가 들어왔냐면은 영국, 프랑스 0% 들어오고, 자, 그 다음 이탈리아는 얘가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얘가 좀 배신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나중에 기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붙은 거야? 연합국으로 붙은 거야. 그 다음 미국, 일본. 자, 미국은 좀 있다. 일본은 영국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어.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갖고 식민지로 만들어 놓은 상태야. 일제강점기 때야. 그래서 영국하고 일본하고는 지금 동맹을 맺고 있었다. 그래서 영국이 일본한테 도움을 청하니까 일본도 참전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자, 미국은 여기 밑에 나오는 거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사건 때문에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먼저 동맹국 도고2였는데 이탈리아가 이쪽으로 붙어버린 거고, 좀 어이가 없겠지.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자, 오스만 제국하고 불가리아가 붙긴 붙었는데 불가리아는 별로 의미가 없고, 오스만 제국도 여기서 옛날에 여기 이쪽 지역이야. 터키 지역. 그 다음 이란, 이라크. 자, 이 오스만 제국도 영국한테 조금 사기를 당했어. 선박 두 척을.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겨가지고 동맹국이 붙어. 자, 여기에 핵심 나라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이랬는데 둘이 붙다가 처음에는 독일군이 우세했어. 영국하고 프랑스가 아직 붙기 전에. 이제 프랑스 붙었지.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거센 저항을 하게 되고 하니까 장기화에 들어가. 전쟁이 점점, 독일은 처음에 프랑스를 빨리 이기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국까지 들어오고 프랑스가 만만치 않는 거야. 자, 이래서 전쟁이 장기화에 들어가니까
자,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영국이 독일로 가는 물자를 통제하기 위해 해상을 봉쇄해. 자, 여기 봐봐. 영국이 무적함들 스페인이지. 영국의 함대가 굉장히 강했어. 그렇기 때문에 독일로 들어가는 어떤 식민지로부터 독일로 들어가는 물자를 영국이 그것을 통제하게 되니까 독일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잠수함을 통해서 모든 선박, 어? 자기의 이 동맹국 빼놓고 다 모든 선박을 공격을 하게 돼. 그 중에서 누구? 미국 선박을 공격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야. 미국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러면서 연합국이 힘이 이제 세지겠지. 연합국이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돼. 자, 이럴 때 이제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러시아 혁명으로 새로 들어선 정부는 독일과 강화 조약을 맺고 전쟁을 중지시켰다. 자, 여기서 러시아가 빠지게 돼 이제. 러시아 빠지는데 여기 뒤편에서 이제 레닌이라는 사람이 나와. 레닌은 사회주의자야. 사회주의가 뭔 말이었지? 공산주의야.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국주의나 그 다음에 이거 전제주의. 여기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잘 사는 사람만 잘 살아.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못 살아. 그래서 같이 나눠서 빈부격차가 없게 하자. 이게 지금 공산주의야. 사회주의고. 자, 그래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회주의 레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여기 독일이 레닌을 러시아로 빨리 기차 태워갖고 보내. 기차 태워갖고 보내가지고 뭐 여기 2월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10월 혁명을 일으키게 만들어. 그래서 나라가 이제 바뀌게 된 거야. 황제를 몰아내고 그 레닌이 독일이 자기를 도왔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를 레닌이 세우게 되는데 그 레닌이 이제 전쟁을 중단하게 돼. 독일과. 독일이 러시아가 빠지게 되는 거야 여기서. 알겠지? 자, 그럼 이 과정 한번 들어보고.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으로 바다를 휘어잡고 타국의 해상 무역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제국은 이러한 해상 봉쇄를 뚫고 무역난을 극복하고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시행하였는데요. 이는 중립국을 포함하여 적이라고 판단되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선박과 미국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죠. 두 번째 사건은 독일이 멕시코에 보낸 밀지입니다. 독일은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경우를 대비해 멕시코의 도움을 부탁하였는데요. 그 대가로 미국에 뺏긴 영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의 외무장관 치머만이 보낸 이 밀지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으며 이 사건의 결정타로 1917년 4월 6일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한편 장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러시아 본토에서는 혁명이 발생하였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독일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한 남자를 몰래 기차에 태워 혼란에 빠진 러시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레닌이 러시아에서 정권을 잡고 자신을 지원해준 독일과 정전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독일은 모든 힘을 서부 전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18년 잇따라 미국이 유럽 전선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였고 미영프 연합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끌어모아 독일과 동맹 국가들의 방어선을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10월 오스만 제국의 항복에 이어 11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일의 킬 군항에서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독일에서 11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독일 제국의 황제 비렐렘 2세가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며 제국이 붕괴되었고 독일이 결국 항복하게 되면서 4년 동안 약 4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이 끔찍한 대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가 먼저 항복을 하게 되고 독일도 혁명이 발생하게 돼.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힘들 거 아니야, 국민들이. 그래서 새 정부가 연합국에 항복하게 되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특징도 자주 나온다. 지금 세계 1차 대전 특징은 그 전의 전쟁하고 다르게 총력전이었어.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모든 인력,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러니까 공장은 다시 전쟁 무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살면서 어, 물,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것이 전쟁 위주로만 사회가 국가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한 거야, 사람들이, 국민들은. 그다음 이번에는 여자도 무기, 군수 물자를 만드는 데 동원이 됐다는 거. 이게 남자들은 가서 싸우고, 남자들은 가서 전쟁을 치르고, 여자들은 무기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고. 자, 참호전이 뭐냐면은 동맹국가 연합국의 참호를 파고, 참호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혹시? 서로 이렇게 양쪽에서 군대들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으면은 포탄을 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진격도 잘 못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구덩이를 파. 그래갖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서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서 이제 총기 쏘고 총 쏘고 그 다음에 뭐 머리 딱 내밀었다가는 땡 하고 맞아버려. 이게 참호전이야. 그래갖고 장기간 대치하게 돼. 그러니까 전쟁이 점점 길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여기서 와 이제 사람들 미쳐가. 왜 그럴까? 비도 오고 그러면 여기가 안에가 잠겨. 여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야 되고 갖고 똥물이 막 떠다니고 그래. 그래갖고 그냥 병균에 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미쳐가는 거야 이제. 그 다음 신무기가 등장해. 그 전에 없었는데 이제 전투기가 등장하는 거야. 그 다음 탱크가 나오기 시작했고 잠수함이 나오기 시작했고 독가스, 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뭐였었냐면 여기서 이제 또 빠졌는데 아까 가스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기관총.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자, 기관총이 만들어진 거야. 기관총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이전에는 막 돌격 앞으로 했거든. 그럼 이 기관총이 싹 다 잡아 죽이는 거야, 사람들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아까 몇 명이 죽었다겠어? 4천만 명. 엄청나지.